연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흉년과 역병이 연이어 닥치던 세도 정치 말기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외곽 구월현에 윤대감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지요. 대대로 명문가로 이름을 날리던 집안이었으나 흉년이 겹치고 역병이 돌면서 재산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기울 때마다 양반가 주변에서 괴이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구울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윤가에 무슨 큰 해군이 끼었나 보오. 온 구울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이름은 윤설아, 나이 17이었지요. 설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타고난 몸이 약하여 자주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여린 마음씨였지요. 사대부 교수답게 곱게 자라났으나 하인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길가에 굶주린 아이를 보면 제끼니를 나누어 줄 정도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설아는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몰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지요.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설아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윤설아에게는 두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장남 윤시혁은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늘 재산과 권세만을 탐했지요. 차남 윤시우는 무능하면서도 욕심 많은 형 못지않게 컸습니다. 설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이는 집안에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는 20년간 윤가를 지켜온 바보 머슴 복출이었지요. 말수도 적고 행동도 느렸으나 설아를 보면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아의 유무였던 노인 초매였습니다. 초매만이 설아를 친딸처럼 아끼며 진심으로 돌보았지요. 그리고 한 사람 더, 고을 원님의 서자 연우가 설아에게 은근한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이상한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기울어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장독대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가 맴돌았지요.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려니 했으나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복출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복출이 밤만 되면 이유 없이 기침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가면 안 돼. 그곳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복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복출을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복출은 장독대 앞에 서서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설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묘하게 불길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밤이면 대청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설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시기에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온 집안이 곡성으로 뒤덮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상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대감이 남긴 유언장을 낭독하던 훈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지요. 막내 설아에게 남기는 것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출 하나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남 윤시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차남 윤시운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요. 설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6챕터 400자.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형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복출 그놈을 당장 내쫓아야 하오. 장남 윤시혁이 설아를 찾아와 다그쳤지요. 차남 윤시운도 거들었습니다. 그 바보 머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재산이 어찌 되는지 아시오?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게 분명하오.
그러나 설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복추리는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지금 감히 오라버니들 말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이 아니옵니다. 아버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지요. 설아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했으나 설아를 함부로 할 수 없었지요. 복출은 사랑채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씨, 저 같은 놈을 왜. 복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으나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분명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무언가가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였지요. 누구시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장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고 설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씨, 복출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느릿느릿하던 복출의 움직임이 아니었지요.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설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출을 본 그림자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황급히 도망쳐 버린 것이었지요. 복출아, 방금 그게...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복출은 설아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또렷했고 온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복출을 바라보며 묘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보름이 지나고 고을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달이 기울 무렵 열리는 축기제였지요. 악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였습니다. 설아도 초매와 함께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복출은 설아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제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횃불이 모두 꺼져 버렸습니다. 이야,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괴한은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씨, 복출이 몸을 날려 설아를 감쌌습니다. 칼이 복출의 등을 스쳤으나 복출은 괴한의 목을 움켜쥐었지요. 그 순간 복출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괴한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횃불을 밝혔을 때 괴한은 이미 도망친 뒤였지요. 설아는 복출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매가 설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초매의 얼굴은 심각했지요. 설아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무? 복추리에 대한 것이옵니다. 초매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복추리는 사실 평범한 머슴이 아니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큰 역모 사건이 있었지요. 강씨 무관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을 당했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몰래 데려오셨지요.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복추리옵니다. 그럼 복추리는 강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본래 이름은 강무진이었지요. 설아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추를 지키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추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도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설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아는 복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단순히 머슴으로 보지 않게 되었지요.
복출은 억울하게 멸문당한 무관 집안의 후손이었고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설아는 복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복출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복출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복출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하지만 아씨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복출의 말에 설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출 또한 설아를 바라볼 때면 이유 모를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설아 곁에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정체를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적이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의 서자 연우였습니다. 그는 설아를 향한 마음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지요. 그러나 설아가 복출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연우의 가슴 속에는 질투심이 타올랐습니다. 저 천한 머슴 놈이. 연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봄날의 평화로운 오후였으나 곧 다가올 폭풍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남 윤시역과 차남 윤시운이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복출 그놈만 없애면 설아는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소. 하오나 형님, 설아가 그놈을 그토록 지키는데 타고사로 위장하면 되지 않겠소?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 그만 아니오? 두 형제는 흉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 복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급한 정가를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복출은 의심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설아는 급히 복출의 뒤를 쫓았습니다. 복출아, 복출아. 설아가 산길에 이르렀을 때 복출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윤시역이 고용한 자객 셋이 복출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복출아,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복출이 고개를 돌렸고 자객 하나가 복출을 밀쳐냈습니다. 복출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 돼. 설아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복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힘으로는 복출을 끌어올릴 수 없었지요. 다행히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도와 복출을 구해냈습니다. 복출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오라버니들을 향해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윤가의 가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출을 방에 눕힌 설아는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새벽녘 정신이 맑아진 설아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는 무언가를 남기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설아는 아버지의 책상을 살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밑에서 이상한 틈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상자가 만져졌지요. 이게 오래된 봉암 상자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암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족보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이었지요. 설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출이를 지켜라. 그 아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 형제들은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그들이 복출이를 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복출이야말로 우리 윤가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아이는 강씨 무관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며 진정한 충의를 아는 사람이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설아야, 신분과 가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복출이를 지켜주거라.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거라. 설아는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설아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복추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설아는 초매에게 물었습니다. 유무, 이 고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시지요? 그야 뒷산 암자에 계신 점쟁이 할미요입니다. 그분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신다고들 하지요. 설아는 이튿날 새벽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 암자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바위를 오르며 설아는 숨이 가빴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암자 앞에 이르렀을 때 낡은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윤가의 막내딸아.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설아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내가 올 줄 알았지. 내 운명이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할미는 설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출이란 사람의 팔자를 보러 왔느냐? 설아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피와 칼로 얼룩져 있구나. 그러나 내가 있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요? 진실을 알게 되면 너는 큰 아픔을 겪을 것이다. 할미는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었다. 설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독이다. 내 아버지는 독을 먹고 돌아가셨다. 그럴 리가. 누가 감히. 할미는 침통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 큰오라버니 윤시역이 꾸민 일이다. 그러나 원래 독의 표적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럼 복출이었다. 윤시역은 복출을 제거하려 했으나 그날 밤 내 아버지께서 복출이 먹을 음식을 대신 드셨던 것이다. 설아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복출이를 구하시려. 그렇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출을 지키려 하셨다. 죽어가면서도 복출을 내게 맡긴 것은 내가 유일하게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님, 돌아가거라. 그리고 조심하여라. 내 오라버니들은 이제 너마저 없애려 할 것이다. 할미의 경고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설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고요했지요. 유무? 복출아? 설아가 복출이 누워있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 윤시역이었지요. 그의 옆에는 차남 윤시웅과 낯선 사내들 몇이 서 있었습니다. 오라버님, 복출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놈 벌써 처리했지. 뭐라고요? 설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누군가 뒤에서 설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설아야. 하지만 너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까지 찾았다니. 윤시역이 설아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복출만 없애면 가문은 내 것이야. 그런데 내가 방해를 하니 너도 함께 사라져야겠구나. 설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설아를 들어 올렸지요. 유모님, 복출아. 설아의 외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은 설아를 뒷산 폐가로 끌고 갔습니다. 한편 헛간에 갇혀있던 복출은 설아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복출은 자책하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16챕터 400자. 복출의 눈빛이 처음으로 맑게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무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칼을 쥐어주시던 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날 밤, 피로 물든 집안. 아버지, 어머니, 복출은, 아니 강무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았지요. 그러나 곧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설아였습니다. 아씨는 내가 지킨다. 강무진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헛간 문이 폭발하듯 부서졌지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잠자던 무관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강씨 무관 집안의 혈통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지요. 강무진은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시여, 기다려라. 달이 기울어가는 그날 밤, 강무진은 뒷산 폐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설아가 감금된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깨어난 감각이 설아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지요. 폐가 앞에는 윤시역이 고용한 사병 10여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그의 목소리에는 무관의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사병 하나가 칼을 휘둘렀으나 강무진은 맨손으로 칼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이야, 순식간에 사병 셋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강무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파괴적이었지요. 저놈을 막아라.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강무진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폐가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시역은 경악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차남 윤시우는 벌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강무진은 마침내 폐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는 설아가 보였습니다. 아씨, 복추라. 아니, 무진이. 설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시역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놈 같은 역적의 자식이. 역적?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적은 내 놈이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동생을 해하려 한 내 놈이 바로 역적이지. 닥쳐라.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윤시역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강무진은 여유롭게 피했지요. 내 집안을 망친 것은 내 탐욕이다. 강무진은 윤시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으아, 놓아라. 그때 뒤에서 차남 윤시운이 몰래 단도를 들고 강무진을 찔렀습니다. 강무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지요. 무진아.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강무진은 끄떡없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윤시운의 손을 잡아 꺾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강무진은 설아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아씨? 무진아, 내가 다쳤어. 괜찮습니다. 아씨만 무사하시면. 그 순간 폐가 밖에서 관군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알렸던 것이지요. 관군이 들이닥쳤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설아가 가지고 있던 윤대감의 편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지요. 편지에는 윤시역의 음모와 복출의 정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초매 유모가 관아 앞에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20년 전 강씨 집안을 멸문시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진짜 역모를 꾸민 것은 당시 세도가였던 김정승 일당이었지요. 강씨 집안은 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윤대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무진 도령을 숨겨 키우신 것이지요. 설아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장독대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는 무엇이었느냐? 원님이 물었습니다.
점쟁이 할미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윤대감께서 남기신 호신부의 수호령이었습니다. 강무진 도령을 해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경고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복추리를, 아니 무진이를 해하려던 자들이 모두 그림자를 봤던 것이로구나.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아씨. 대감께서는 죽어서까지 강 도령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초매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시역과 윤시우는 부친 사례와 동생 사례 미수로 귀양을 보낸다. 그리고 강무진의 역적 누명은 이로써 벗겨진다. 설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이 아팠지요. 오라버니들이 그토록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강무진은 설아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시역과 윤시우는 관군에게 끌려가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복출 그놈만 포기했어도. 윤시역이 설아를 향해 악을 썼으나 설아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라버님들께서 탐욕을 버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리에 늘어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놈들이 대감을 죽였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윤시역과 윤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지요. 연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설아를 향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설아 낭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연우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윤가는 몰락했습니다. 큰 저택은 관아에 넘어갔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나 설아는 담담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무, 우리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러시지요. 아씨. 초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무진 또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 복출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설아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무진아,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강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설아와 강무진, 그리고 초매는 고을 외곽의 조용한 초가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마음만은 풍족했지요. 설아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강무진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설아는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설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든 머슴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강무진이 밭에서 돌아와 설아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아씨? 아씨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린 그냥 설아와 무진이야. 강무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바보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맑고 당당한 미소가 있었지요. 설아 낭자. 응. 제가 낭자 곁에 평생 있어도 되겠습니까? 설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볕은 따스했고 새들은 노래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지요. 초매는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잘 보고 계시지요? 아씨가 행복하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은 마음에 있다고 말이지요. 신분이 높다고 귀한 것이 아니요.
재물이 많다고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윤대감은 신분을 뛰어넘어 한 사람을 지켰고 설하는 가문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정조 임금 12해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운사년은 그 해에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흉년이 세 해째 이어지며 백성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조정에서는 세금을 독촉하고 관아에서는 곤장이 날마다 울렸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사람의 값이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양전 몇 푼에 팔려나가고 젊은 과부들이 몸종으로 팔려가던 시절이었지요. 이놈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곤장을 맞는다. 아비가 아들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곤장을 맞고 입을 다물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길거리를 활보하며 백성들을 감시했습니다. 양반나리들의 가마가 지나가면 모두 땅에 엎드려야 했지요. 고개를 들거나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는 즉시 잡혀갔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운사년 장터에서 온양에 팔려온 한 처녀로부터 시작되옵니다. 동짓달 초하루 장터는 북적거렸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해진 버선,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만큼은 수려했지요. 처녀 옆에는 전 서방이라는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간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 계집에 벙어리라 말썽은 없을게요. 손재주 하나는 좋다더군. 바느질이며 길쌈을 잘한다 했소. 몇몇 남자들이 다가와 처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처녀는 몸을 움츠렸지요. 널리는 손을 꼭 쥔 채 겁에 질린 눈으로 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요? 10냥은 받아야겠소. 너무 비싸구먼. 흥정이 오갔습니다. 처녀는 마치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고 있었지요. 그때 가난한 행색의 과부 한 씨가 다가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한 씨는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5냥이면 되겠습니까?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양전을 꺼내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지요. 전 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대신 이 계집이 도망가도 책임지지 않소. 알겠습니다. 한 씨가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이제 나를 따라올 거라. 그렇게 가희라는 이름의 처녀는 온양의 새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씨의 집은 마을 끝자락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이영을 이어 덮었고 벽은 황토를 발랐습니다. 방은 두 칸뿐이었고 부엌은 좁았지요. 마당에는 우물 하나와 장독대 셋, 그리고 시든 배추가 몇 폭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살림살이와 헌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한 씨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며 삭바느질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앞으로는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말은 못해도 일만 잘하면 되느니라. 한 씨는 가희에게 헌 이불 한 채를 내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불을 받아 안았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는다. 가희는 방 한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소지품을 정리했지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바늘 한 쌈이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머슴 길보기가 장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님, 장작 가져왔습니다. 길보기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습니다. 체구는 건장했지만 얼굴은 순박했지요. 마님, 새로 식구를 들이셨다면서요? 그러하네. 벙어리 아이지만 착해 보이더구나. 길보기는 가희를 보았습니다.
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길보기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값에 팔린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길보기는 장작을 마당에 쌓아두고 돌아갔습니다. 가인은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인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가인은 일어났습니다. 한씨가 잠든 사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솜씨가 능숙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을 쪼개고 불씨를 살리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한씨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밥이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가희야, 내가 벌써 다 했구나. 가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한씨는 바느질감을 꺼냈습니다. 가희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한씨가 헌 저고리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솔기가 터지고 옷구름이 해진 것이었지요. 가희는 바늘과 실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지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터진 솔기를 깁고 해진 옷구름을 새 것처럼 만들었지요. 어머나,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한씨는 가희의 손길에 점점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겨울 추위에 기관지가 좋지 않았지요. 가희는 부엌에 가서 생강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맙구나, 가희야. 밤이 깊어 한씨가 잠든 뒤였습니다. 가희는 보따리에서 몰래 붓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글씨체는 또렷하고 정갈했습니다. 벙어리인데 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장날이 왔습니다. 한씨와 가희는 바느질한 옷가지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한씨 마님, 오셨구먼. 옆집 안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씨가 옷가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희가 정성껏 지은 저고리와 치마였지요. 어머, 이 바느질 좀 보게. 정말 곱구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했나? 그래, 벙어리라면서? 눈치는 귀신 같더라. 말 한마디 없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한씨는 옷을 몇 벌 팔았습니다. 양전 몇 푼을 받아 품에 넣었지요. 가희야, 오늘은 두부 한 모를 사 가자. 그때였습니다. 벙어리 계집 잘 쓰고 있소? 전 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가희를 한씨에게 넘긴 바로 그 상인이었지요. 그래, 잘 지내고 있네. 전 서방은 가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지요. 전 서방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사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계집, 정말 벙어리가 맞소? 눈빛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전 서방은 가희 주위를 빙 돌며 살폈습니다. 원래 내 물건인데 아깝다면 돌려주시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값을 부른다오. 한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고 데려온 아이여. 돌려줄 수 없소. 그럼 좋소.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전 서방은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가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사흘 뒤, 전 서방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계집애, 원래는 내 것이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값을 부른다오. 정식으로 완전히 넘기려면 5냥을 더 내야 하오. 한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가희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가희는 이미 한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구가 되어 있었지요. 알겠소. 5냥을 더 드리겠으니 매매 문서를 완전히 넘기시오. 한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지요.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좋소. 통이 크시구먼. 전 서방은 문서를 건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당신 것이오. 하지만 잘 관리하시오.
전 서방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인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들어오자 가인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끝내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너는 하나밖에 없구나. 가인은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길보기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 무녀 월매가 찾아왔습니다. 굿판을 벌여 애군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장터는 북소리와 무당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 씨와 가희도 구경을 나갔습니다. 월매가 춤을 추다 갑자기 가희 앞에 멈춰 섰지요. 월매는 가희의 손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 월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입속에 살리면 재앙이요 감추면 복이 드는 말이 들었구나. 가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한 씨도 섬뜩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구나. 다만 이 아이가 평범한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구려. 이 아이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도다. 월매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굿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씨와 가희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가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씨는 계속 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가희야, 무서워 마라. 무당의 말은 그저 허튼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한 씨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월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희는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가희는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요. 누군가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급히 한 씨를 깨웠습니다. 손으로 밖을 가리키며 몸짓을 했지요. 불이야. 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희는 맨손으로 타오르는 장작을 밀어냈습니다. 손이 불에 댄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불을 껐지요. 누구라도 비명을 지를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입을 꽉 깨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함께 불을 껐습니다. 길보기도 달려와 물을 퍼놨지요. 1시경쯤 지나서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가희 낭자, 손이 이게 무슨 일이오? 길보기가 가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희의 손은 온통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머, 가희야,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눈물만 흘렸지요. 길보기는 급히 화상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한 씨가 조심스럽게 가희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불을 지른 걸까? 아까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데. 한 씨는 문득 전 서방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이튿날 한 씨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보따리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면서 물이 튄 것이었지요. 가희야, 보따리가 젖었구나. 햇볕에 말려야겠다. 한 씨는 보따리를 말리려고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비단 조각이 나왔지요. 봉황이 수놓인 비단이었습니다. 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황 문양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높은 양반가의 부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시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궁서체로 쓰인 글씨가 또렷했지요. 가희에게 입을 닫고 살아라. 말을 하면 죽고 침묵하면 산다. 상궁. 한 씨는 종이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가희야, 대체 너는 누구냐? 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씨가 들고 있는 봉황 비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가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것이 아니냐? 가희는 무릎을 꿇고 한 씨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이마를 조아렸지요. 벙어리 종으로만 알았던 아이가 실상은 높은 신분의 교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한 씨의 가슴 속에 자라났습니다. 며칠 동안 한 씨는 가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가희는 상처난 손으로도 한 씨의 옷을 기워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 씨의 기침 소리에 물을 데워 주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가희야, 한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입은 못 열어도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궁녀였든 양반 교수였든 혹은 다른 무엇이었든 말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느니라.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말이었지요. 한 씨는 가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한 말이다.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한 씨의 옷깃을 적셨지요. 마당 한편에서 장작을 패던 길보기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보기는 마음속으로 가희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가희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지요. 달빛이 두 여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둥글었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들으라, 조정의 명이시다. 포졸 하나가 포고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양반가의 이른 교수를 찾으라 하셨다. 20살 안팎의 여인으로 궁중에 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자이니 아는 자는 즉시 알리도록 하라. 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희는 방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집집마다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한 씨의 집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가희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 여인, 어디서 본 듯한데. 포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꼭 잡았지요. 이 집에는 저와 며느리뿐이 옵니다. 며느리는 벙어리라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라고?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관리가 말했습니다. 벙어리면 아니다. 우리가 찾는 자는 말을 할 줄 아는 자다. 포졸들이 마을을 다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희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간 밤이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황 비단을 가희 앞에 내밀었지요. 가희야, 이제는 말해야 한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왜 관아에서 너를 찾는 것이냐?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한 씨가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글로라도 써라. 내가 글을 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썼지요. 말하면 죽습니다. 한 씨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황은 궁중의 표시가 아니냐?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씨는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지요. 그래도 좋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키마.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연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15살에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명부에서 글과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가희의 붓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하면 죽고 침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씨는 촛불 아래 앉아 가희가 쓰는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희야, 이제 알겠구나.
말 안 해도 좋다. 내가 무엇을 보았든 나는 내 편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니라. 가인은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두려움이 터져 나왔지요. 두 여인은 그렇게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기억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조 9년 여름이었습니다. 가희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내관의 처소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때 우연히 문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리의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왕실의 재물을 빼돌리고 지방 관아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 기록이었지요. 이것을 본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가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궁이 가희를 급히 숨겼습니다. 입을 다물 거라. 벙어리 행세를 해야 산다. 상궁은 가희에게 낡은 옷을 입히고 궁 밖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지금 운산영 관아의 권세를 쥔 김대감이었습니다. 가희가 한 씨에게 모든 것을 글로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한 씨는 종이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대감이 지금도 너를 찾고 있다는 말이냐? 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서방은 김대감의 사람입니다. 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흘 뒤 전 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졸 둘을 데리고 왔지요. 저 집에 역적의 기생년이 숨어 있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벙어리 계집이 사실은 궁중에서 도망친 역적이라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길보기가 몸을 던져 막아섰지요. 마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길보기를 밀쳐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희가 떨리는 몸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잡아라. 포졸들이 가희와 한 씨를 끌어냈습니다. 전 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장터에서 이 계집을 발견했소. 김대감께 보고하고 감시하라 하셨지.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소. 한 씨는 경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한 씨와 가희를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가희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지요. 감히 왕명을 사칭한 자를 잡아들이시오. 가희의 말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옵니다. 다만 입을 다물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이지요. 나는 궁중 내명부에 있던 가요입니다. 김대감의 역모를 목격하고 도망쳤사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저 계집이 거짓말을 하고 있소. 전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김대감은 왕실의 재물을 횡령했사옵니다. 포졸들은 가희의 당당한 태도에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직감했습니다. 제17장 관아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 모두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김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대감은 관복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지요. 감히 궁녀를 사칭하는 것이냐? 김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칭이 아니옵니다. 가희는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조 9년까지 궁중 내명부에 있던 가요입니다. 가희는 봉황 비단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명부 상궁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정조 9년에 왕실 재물 3,000냥을 횡령하셨지요. 김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감께서 운산영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 것도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정조 9년 6월 보름 대감의 처소에서 그 장부를 보았사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궁중에서 온 내관이 함께였지요. 김대감 체포하라. 감찰관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조정에서 은밀히 조사한 결과 그대의 횡령과 모반 정황이 드러났소. 궁녀 가희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었소이다. 내관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희, 오래 고생이 많았구나. 상궁께서 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내가 본 문서는 이미 조정에 보고되었고 김대감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느니라. 전 서방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역시 김대감의 사주를 받아 가희를 없애려 한 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김대감과 전 서방을 끌어냈습니다. 한 씨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다가 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희야,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통곡이었지요. 내관이 말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겠느냐?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사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 주신 어머님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대감은 유배를 가고 전 서방은 곤장 백대를 맞고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운사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가희는 자유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씨와 함께 마을 입구에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희의 목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길보기는 날마다 바느질방에 들러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가희 낭자, 이 천은 어디에 쓰면 되겠습니까? 저쪽 선반에 올려주세요. 둘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가희야, 내가 있어 내 삶이 이리 풍요로워졌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온양에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모녀의 정으로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희와 길보기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 씨는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봄날 가희는 마당에 새 옷감을 펼쳐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말을 감춘 죄보다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요. 저는 온양에 팔렸지만 그 인연으로 진짜 가족을 얻었사옵니다. 한 씨는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새벽 햇살이 두 여인을 비추었습니다. 봉황이 수놓인 비단은 이제 벽장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입을 다물어도 마음은 통한다 했습니다. 이렇듯 온양에 들인 벙어리 며느리가 한 지방과 한 고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 법이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인조 임금 말기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은 전란이 끝났으나 여전히 기근과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관아는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현감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에 바빴고 아전들은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빼돌리기 일쑤였지요. 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기방 운월루는 권력자들의 사적인 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기생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고 도둑질이 횡행했으며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지요. 이 고을에는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으나 장가도 못 가고 김 부자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몸집은 장정처럼 크고 튼튼했으나 말수가 적고 반응이 느려 무슨 말을 해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도
거스름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해 자주 손해를 보곤 했지요. 돌쇠는 항상 허리를 굽힌 채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법도 없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졌고 등은 굽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운월루에는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가냘픈 몸매를 지녔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 주인에게 매를 맞았지요. 기방 주인 정서방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월양을 볼 때마다 곤장을 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이 못난 것, 손님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월양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몸을 웅크리고 견뎠지요. 고을 사람들은 월양이 왜 그토록 미움을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양이 주인 말을 듣지 않아서라 했고 어떤 이들은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서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돌쇠가 주인 심부름으로 시장에 나갔다가 운월루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기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얼굴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저고리는 찢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었지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정서방이 뒤따라 나오며 월양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생 따위가 맞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돌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월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월향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요. 하지만 이내 정서방이 그녀를 다시 기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꺼림칙한 감정이 일렁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돌쇠는 다시 운월루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월향이 기방 마당에서 매를 맞고 있었지요. 이 계집이 또 말대꾸를 해 정서방이 곤장으로 월향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월향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하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전 재산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정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고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냐? 바보 돌쇠? 이 기생을 제가 사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있는데? 5냥입니다. 가진 건 이것뿐이오. 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난삼아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은 돌쇠의 초가집으로 왔습니다. 읍성 외곽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 만큼 허술했습니다. 돌쇠는 월향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쓰던 이불을 내주었지요. 여기서 지내면 되겠소.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는 매일 매를 맞았고 손님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려 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좁쌀죽이었지만 정성껏 끓여서 월향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드시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돌쇠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냥 불쌍해 보였소. 그날 밤 돌쇠는 마루에서 잠을 청했고 월양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한밤중 초가집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이려니 생각했으나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었지요. 월양은 잠에서 깨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리, 나리.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소리는 이미 멀어진 뒤였지요. 무슨 일이오?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쇠는 초가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땅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빙 둘러 여러 차례 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초가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월향, 나리. 혹시 누가 당신을 찾고 있소? 월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요. 닷새째 되는 날 마침내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포졸색과 나장 하나가 초가집 앞에 우뚝 섰지요. 돌쇠는 밭을 갈다가 그들을 보고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란 자가 여기 사느냐? 나장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돌쇠입니다. 월향이라는 계집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장 내놓아라.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묻지 말고 내놓기만 하면 된다. 그 계집은 죄인이다. 바로 그때 월향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지요. 제가 월향입니다. 나장이 월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를 기방으로 돌려보내야겠구나. 주인이 찾고 있더라. 저는 이미 돈을 받고 팔려온 몸입니다. 그 돈은 무효다. 주인이 취소했다고 하더라.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나장이 비웃었습니다. 정당하게? 온양 따위가 정당한 값이라 생각하느냐? 비켜라.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지요. 나장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올 것은 분명했지요. 그날 밤 월향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 달 전 기방 다락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칼에 찔려 죽었지요.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죽였소? 정서방입니다. 기방 주인 말입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자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그는 정서방과 함께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빼돌리던 자였지요. 하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정서방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목격을. 저는 그 순간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서방이 저를 발견했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제가 그 서리를 죽였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도망쳤소? 아닙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정서방은 저를 기방에 가둬두고 매일 괴롭히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범은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생일 뿐이니까요. 돌쇠는 월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소. 월향이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맑고 진실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숯을 구웠고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월향은 돌쇠의 순박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언제나 월향을 먼저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산에서 밤을 주워왔습니다. 월향은 밤을 삶아 두 사람의 저녁을 준비했지요. 나리, 왜 그러시오? 나리는 왜 저를 믿어주십니까? 저는 기생이고 살인 누명을 쓴 몸인데.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과 진실을 말하는 눈은 다르지요. 나리께서는 그런 걸 어찌 아십니까? 돌쇠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던 적이 있소. 월향은 돌쇠가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가끔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했지요. 그의 행동은 느렸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예법에 따라 절제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지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돌쇠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월향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예, 나리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밤 초가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지요. 한밤중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다. 나와라. 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여섯 명의 자객들이 서 있었지요. 돌쇠가 벌떡 일어나 월향을 감쌌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나리는 어찌하시려고. 묻지 말고 가시오. 월향이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돌쇠는 정서방 일행을 막아섰지요. 무슨 짓이오? 정서방이 칼을 뽑아들며 비웃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 것을 되찾으러 왔지. 그 계집이 숨기고 있는 것을 말이야. 무슨 소리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월향이 목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그것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목패.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소리요. 그런 건 없소. 거짓말. 수색해라. 자객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뒤지고 마루를 들추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목패는 이미 월향이 가지고 도망친 뒤였으니까요. 없다니. 그럼 월향을 잡아야겠군. 정서방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객들이 월향을 쫓아 산으로 달려갔지요. 돌쇠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월향을 지켜야 했습니다. 12챕터 목패의 존재 600자. 산속 깊은 곳 월향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바로 그때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월향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이쪽이요. 돌쇠는 10년 전부터 이 산을 오르내렸기에 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을 따돌리며 동굴 하나로 들어갔지요.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요. 이제 말해 주시오. 그 목패가 무엇이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 속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목패였지요. 이것은 관아 장부의 증거입니다. 돌쇠가 목패를 받아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거기에는 빼곡히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곡식 횡령의 내역, 날짜,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돌쇠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관아에서 일할 때 함께 일하던 동료의 글씨였지요. 이것은 죽은 서리가 몰래 만든 것입니다. 정서방과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렸으나 나중에 배신당할까 두려워 증거를 남겨둔 것이지요. 제가 그가 죽던 날 이것을 발견하여 몰래 숨겼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목패 안에는 관아, 윗선의 죄가 적혀 있소? 예, 현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향, 예, 나리. 나는 바보 머슴이 아니요. 월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고을 관아의 설이었소. 이름은 석주라 했지요. 석주. 나리? 그렇소.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장부를 꼼꼼히 관리했소. 그러다 어느 날 곡식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돌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백 석의 쌀이 장부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었소. 누군가 빼돌린 것이 분명했지요. 나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소. 그래서 그날 밤 괴한들이 습격해왔소. 나를 죽이려 했지요. 간신히 도망쳤으나 다음 날 관아에서는 오히려 나를 횡령범으로 지목했소. 월향이 숨을 삼켰습니다. 부패한 현감과 기방 주인 정서방이 공모하여 나에게 누명을 씌웠소. 나는 파직당했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산 속에, 그렇소. 나는 10년간 이 산에 숨어 살며 바보 행세를 했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돌쇠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듣고 나는 10년 전의 나를 떠올렸소. 월향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이 커졌지요. 혹시 나리께서는 무엇이요? 3달 전 제가 기방에서 도망쳤을 때 산기슭에서 쓰러졌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업고 약초를 발라주셨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손이 따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나리이십니까?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3달 전 내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당신을 발견했소.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지요.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정서방이 목패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부하들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지요. 간신히 도망쳤으나 칼에 찔려 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내 움막으로 데려가 약을 발랐소. 사흘 밤낮을 간호했지요. 그랬군요. 당신이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 당신을 기방 근처에 내려다 주었소.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월향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온양에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월향을 지키려 했던 것이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요.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방과 자객들이 산 전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군까지 동원된 것 같았지요. 꼼짝없이 갇혔구나. 돌쇠가 중얼거렸습니다. 산 아래는 이미 봉쇄되었고 산 위로 올라가 봤자 길이 없었습니다. 나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내가 미끼가 되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들은 목패를 찾고 있소. 내가 저들 앞에 나타나 시간을 벌면 그 사이 당신은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시오. 안 됩니다. 나리께서 잡히시면 죽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살아야 하오. 돌쇠가 월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목패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형조 판서 대감을 찾아뵈어 이 사실을 구하시오. 나리, 당신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살아서 정의를 세워야 하오. 월향은 오열했습니다. 나리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가야 하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오. 돌쇠가 월향에게 목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뒤편에 있는 좁은 틈을 가리켰지요. 저기로 나가면 계곡이 나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이웃 마을로 갈 수 있소. 나리, 꼭 살아주십시오.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월향을 동굴 뒤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로 걸어 나갔지요. 여기 있다. 자객 하나가 돌쇠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석주. 아니, 돌쇠로구나. 정서방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계집은 어디 있느냐? 모르오. 거짓말. 내가 숨겼을 것이 분명하다. 정서방이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자객들이 일제히 돌쇠를 둘러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월향은 어디 있느냐? 모른다고 했소. 그럼 죽어라.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막아야 했지요.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칼이 돌쇠의 팔을 베었고 다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시간을 벌었지요. 저 멀리서 월향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시오. 부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마침내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월향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숲을 헤치며 이웃 마을로 향했지요. 해가 질 무렵 월향은 산 너머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암자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십니까? 늙은 승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월향이 쓰러지려는 순간 승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승려는 월향을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숨을 고렸지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시게. 월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인 누명, 목패, 돌쇠의 희생까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패를 보여주시겠소? 월향이 치맛자락에서 목패를 꺼내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목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분명 관아의 비리 증거요.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군도 저를 쫓고 있고 기방 주인은 저를 죽이려 하고. 승려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일 이웃 고을에서 순찰사 나으리께서 오신다네. 그분께 이 사실을 구하면 돼요. 순찰사 나으리께서요? 그렇소. 그분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분이시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요. 다음 날 순찰사가 암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승려와 월향은 길가에 나가 순찰사 행렬을 기다렸지요. 대감마마,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월향이 행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찰사가 가마를 멈추고 내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소녀는 월향이라 하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모묘나 진범은 따로 있사옵니다.
월향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목패를 순찰사에게 바쳤지요. 순찰사는 목패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증거로다. 현감과 기방 주인이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렸다니. 대감마마,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돌쇠라는 분이 저를 구하려다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부디 구해 주십시오. 순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즉시 군사를 풀어 그 고을로 가겠노라.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벌하겠노라. 순찰사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고을로 향했습니다. 월향도 함께 따라갔지요. 고을에 도착하자 순찰사는 먼저 관하로 들어가 현감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현감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마, 이 목패를 보아라. 순찰사가 목패를 던지자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내가 기방 주인과 공모하여 곡식을 빼돌린 증거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현감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끌어내어라. 군사들이 현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어 정서방도 잡혀왔지요. 내 놈도 공범이로구나. 살인까지 저질렀다니 용서받을 수 없다. 대감마마,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순찰사는 단호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노라. 모두 옥에 가두어라.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감마마, 돌쇠 나리는, 석주 나리는 어디 계십니까? 순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지금 의원이 치료 중이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월향은 즉시 석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시 치료소에 석주가 누워 있었지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리. 월향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월향. 이유? 예. 나리. 저예요. 살아 계셨군요. 당신은 무사하시오? 예.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진실도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석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나리도 자유이십니다.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순찰사 대감께서 나리의 결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것이지요. 한 달 후 석주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월향이 밤낮으로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현감은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정서방은 살인죄로 휴수되었습니다. 기방 운원루는 폐쇄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기생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빼돌린 곡식을 되찾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고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순찰사는 석주에게 다시 관하로 돌아오라 권했으나 석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대신 순찰사는 석주에게 토지 몇 마지기와 약간의 곡식을 하사했지요. 석주와 월향은 고을 밖 작은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영웅이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석주와 월향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석주와 월향의 작은 집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만개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왜 그러시오? 전 재산 온양으로 산 인연이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석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소. 그 온양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이었소. 나리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아셨습니까? 산에서 구해주셨을 때부터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소. 당신의 얼굴을.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말하지 않았소.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강했기에 살아남은 것이요. 그해 가을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정해 정자를 써서 정수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지요. 그는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어머니처럼 용감했습니다. 석주와 월향은 늙어서도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꼈고 매일 저녁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산다는 것, 약한 사람도 강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석주와 월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연풍 고을의 대대로 명성 높던 소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문의 어른이신 소부사께서 갑작스레 숨을 거두신 날이었지요. 상가에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마당에만 검은 비가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소씨 집안에 또다시 저주가 내렸구먼. 30년 전 큰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도 이런 검은 비가 내렸다지 않소? 상복을 입은 친척들과 하인들이 모두 사랑채에 모여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할 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소부사의 유언,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친척들은 저마다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내 재산 중 한 기의 묘를 외동딸 소윤에게 물려준다. 나머지 재산은 가문의 어른들께서 공평히 나누어 쓰시기 바란다.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재산도 땅도 전답도 아닌 무덤 하나라니요. 작은 할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부사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혼미하셨나 보구려. 다른 친척들도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소윤아 씨, 고작 무덤 하나를 물려받다니. 아무리 외동딸이라지만 너무 야박한 것 아니오? 그러나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구보다 냉철하고 총명하신 분이셨지요. 헛된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소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단다. 소윤은 유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기신 것은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17살이었습니다. 병약하고 순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늘 안쓰러운 존재였지요. 어머니는 소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윤은 아버지 소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요.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총명한 아씨였습니다. 아버지 소부사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윤아, 너는 가문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니라. 언젠가 너는 이 가문을 바로 세울 것이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소유는 그 말씀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것이지요. 소유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반드시 밝히겠노라고 말입니다. 비록 온 가문이 비웃는다 해도 소유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3일장을 치른 후 소유는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 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모른다고 했지요. 소유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그러다 뒷면에서 작은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려진 길과 표시가 있었지요. 소유는 지도를 따라 홀로 걸어갔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풍 고을 외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나무조차 말라 죽은 황량한 언덕에 도착했을 때 소유는 그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묘비는 깨져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지요. 누구의 묘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버려진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이런 곳까지 오시면 어찌하시옵니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머슴 도연이 황급히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언덕을 올라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씨, 이런 곳은 가까이 하지 마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이 언덕에는 저주가 있다 하옵니다. 소유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주라니. 도연, 그대는 정말 그런 것을 믿느냐? 소희는 다만 아씨의 안위가 걱정될 뿐이옵니다. 소윤이 묘비 주변을 살피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석 뒷면에 연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열쇠구멍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덤에 열쇠구멍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유는 열쇠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윤아, 그 묘 아래에는 너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 내 몸에 새겨진 표식을 기억하거라. 꿈에서 깬 소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윤은 세수를 하다가 문득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늘 소매로 가려져 신경 쓰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표식인가? 소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그 언덕으로 향했지요. 도의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묘비 앞에 선 소유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열쇠구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의 붉은 연꽃 문양이 열쇠구멍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묘비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일었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씨, 이것은 요사스러운 일이옵니다.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옵니까? 무덤 아래로 검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묘가 아닌 지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나타났지요. 계단은 어둠 속으로 깊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유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도 마지못해 뒤따라왔지요. 돌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계단 끝에 또 하나의 돌문이 나타났습니다. 돌문은 거대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였지요. 문에는 옛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씨 가문의 죄와 부 모두 이 아래에 있다. 열 자는 선을 따르고 다들 자는 악을 따른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죄와 불안이. 이것은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돌아가시옵소서. 그러나 소유는 이미 결심한 터였습니다. 손등의 문양을 문 위에 갖다 댔습니다. 문이 천천히 무겁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등불을 들이밀어도 빛이 삼켜지는 듯한 공간이었지요. 소유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의원도 떨리는 다리로 뒤따랐습니다. 방 안은 놀랍게도 넓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금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큰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소윤이 천을 걷어내자 상자 위에 붉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가문을 잇는 이는 반드시 이 상자를 열어 죄를 마주하라. 죄라이.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이 먼저 열어보겠나이다. 아니다, 도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라.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금괴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만 가득했지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는 연씨 가문이 지난 100년간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가에 바쳐야 할 세곡을 빼돌린 기록,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내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소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토록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도의원도 문서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씨, 이것은... 소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이 부유해진 이유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죄악 때문이었다니. 그러나 마지막 장부 뒷면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세상에 돌려놓는 자, 가문에 숨겨진 재산을 모두 얻게 되리라. 소윤이 금고에서 돌아온 사실이 가문에 알려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통해 작은 할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작은 할아버지는 즉시 소윤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친척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소윤, 내가 그 묘를 찾아갔다지? 작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작은 할아버님. 그 묘와 금고는 내 아비가 망상에 빠져 만든 것이다. 가문을 욕되게 하는 짓은 당장 그만두어라. 소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할아버님, 아버지께서는 닥치거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나서느냐? 여자의 주제에 작은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할아버님께서는 이미 금고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소윤은 다시 금고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등불을 들고 함께했습니다. 소윤은 첫 번째 방에 장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금고를 더 깊이 살펴보니 과연 첫 번째 방 뒤편에 또 하나의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습니다. 대신 비석에서 본 것과 같은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었지요. 소윤은 손등에 붉은 점을 문양 위에 갖다 댔습니다. 문양이 빛을 발하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쌀 자루도 전담 문기도 아닌 금괴가 방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이것이 모두... 소윤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재산이면 수백 호의 백성을 수십 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금괴 사이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지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마주했을 것이다. 이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긴 것이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죄를 숨기며 살아왔다. 나는 평생 이 죄를 갚고자 했으나 세상의 눈과 가문의 압력이 두려워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유나. 너는 나보다 용기 있고 올곧은 아이다.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연씨, 가문은 다시 살아날 수도, 영원히 끝날 수도 있다. 선택은 내 몫이니라. 아비는 너를 믿는다. 편지를 다 읽은 소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큰 짐을 지우시는 것이옵니까? 저는 도현은 조용히 소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씨,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소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가문을 부흥시키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가문을 위해 쓴다면 연씨 가문은 다시 한양 제1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지요. 아무도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죄를 밝히고 백성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문은 몰락할 것이고 소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도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고을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어제도 두 집에서 아사자가 나왔다 하옵니다.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들판과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그 순간 소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소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가문의 부가 아니라 가문의 속죄였을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보낸 자들이었지요. 아씨를 모셔가라. 소윤은 저항했지만 병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에 헝겊이 물려지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서재로 끌려간 소윤은 눈가리개가 벗겨지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친척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금고를 열었단 말이지. 그 재산은 원래 우리 것이다.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소부사가 혼자 독차지하려던 것을 우리가 찾은 것뿐이오. 소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지요. 오직 소윤만이 가진 혈통의 표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윤은 다시 그 황량한 언덕으로 끌려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금고 안에 가두고 문을 봉인하라. 그리고 재산을 모두 꺼내오거라. 서둘러라. 하인들이 소윤을 금고 입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씻기 시작했지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도연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붙잡혔지요. 작은 할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어리석었다. 죄를 밝히라니. 세상의 권력과 재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성들, 그들은 원래 양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금고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하인들은 금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금고를 닫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나 작은 할아버지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소윤은 다시 외쳤습니다. 이 죄는 제가 쓰겠습니다. 가문의 죄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손등의 연꽃 문양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벽에 새겨진 모든 문양들이 일제히 붉은 빛을 발했지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금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고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와 하인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소유는 금고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욕심으로 탐하는 자에게는 문이 닫힌다. 이것이 이 금고의 뜻입니다. 금고가 활짝 열리자 안쪽에서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작은 할아버지를 향해 열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돼. 놔라. 나를 놔라고.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스스로 금고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하인들을 뿌리치고 달려와 소윤을 부축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도연, 관가로 가야 합니다. 이 죄를 밝혀야 합니다. 둘은 장부를 들고 고을원이 계신 관아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이었지만 고을원은 즉시 소윤을 맞이했지요. 고을원은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연씨 가문의 죄가 명백하구려. 그러나 고을원은 소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죄를 스스로 밝힌 그대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요. 소윤은 금고에서 꺼낸 금괴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렸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지요. 한 노인이 소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저희 손자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젊은 여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씨, 아씨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십니다. 하늘이 내리신 분이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빼앗았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윤은 백성들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양반이 백성에게 절을 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도연은 그런 소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다른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간 후 고을원이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씨 댁은 이제 가문의 가주가 되었소. 앞으로 이 고을의 귀감이 되어 주시오. 소윤은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욕심이 아닌 정의와 연민으로 가문을 이끌기로 결심했지요. 가문의 넓은 전답을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지요. 도연은 묵묵히 소윤을 도왔습니다. 밤낮으로 소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렸지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소윤이 말했습니다. 도연,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저는 그저 아씨를 따를 뿐이옵니다. 소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아요. 그냥 소윤이라 불러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소윤은 도연과 함께 그 황량했던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언덕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무들도 새순을 틔우고 있었지요. 소윤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딸 소윤이 왔습니다. 이제 가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가문, 백성을 위하는 가문으로 말입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저녁 햇살이 묘비를 비추었습니다. 묘는 서서히 땅속으로 사라지며 봉인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연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소유는 일어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고 소유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지요. 둘은 나란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소유는 가문의 죄를 밝히고 재산을 백성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짜 명문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만 정의와 연민은 영원히 빛나는 유산이 됩니다. 무덤 하나를 물려받은 소유는 결국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떳떳한 양심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